네, 북한의 두 번째 화성 14 시험 발사로 유엔 차원의 제재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4기의 추가 배치에 나섰지만 중국의 반발은 물론 국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와 앞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과 함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성 14의 경우에 2차 시험 발사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24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의 주기가 짧아지고 또 기술력도 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지난 7월 4일 날 화성 14 첫 번째 발사할 때 미국에게 간간히 가끔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4일 만에 줄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죠, 사실. 예. 그런데 24일 만에 발사한 게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7월 4일 날 발사했던 것은 약 한 2,800km 정도 상승을 해서 933km 정도 날아간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3,724km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난번보다 900km 이상 상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물론 이제 날아간 거리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에 998km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 고각으로 올라간 그 키로수 차이만 보면은 엄청난 길이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발사했을 때 지난번에 약 한 7천 내지 8천을 갔다 온다면 지금 10,000km 이상, 12,000, 13,000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금 계산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4일 만에 이렇게 기술력을 발전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상당 부분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미사일을 개발해 놓고 김정은이가 얘기했듯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마치 그 놀리듯이 말이죠, 상대방을. 예. 착착착착 자기들의 어떤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이미 개발된 그런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행동에 따라서.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ICBM 같습니다. 기술이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진전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ICBM 성공의 여부는 대기권 재진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이 2차 시험까지 봤을 때 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좀 많이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드리고 이제 전 원장께서 잘 말씀해 줬는데 북한이 지난 4일과 그 이번에 발사한 화성 14형 그 기종 행태는 거의 유사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단지 그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가 약 한 1,000km 정도 더 높이 날랐다는 점, 그것이 상당히 이제 발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ICBM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기권 밖에서 안으로 다시 재진입을 하는 문제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주장을 보면은 북한은 안정성이 확보됐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수천도의 온도, 여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핵탄두 폭발 장치 여기에 대해서 정상 작동됐던 것을 확인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면은 예. 실질적으로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동영상이 없습니다. 예.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보통 이야기하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여기 원폭에 보면은 지상에서 500 내지 1,000m 상공에서 폭발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록 미사일 시험 발사지만도 여기에 대해서 기폭 장치가 이러한 상공에서 폭발된 징후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사거리는 ICBM급이지만 예. 재진입 문제라든지 기폭 장치의 폭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역까지 도달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한반도에 미국 증원 전력 전개가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만약에 정말 ICBM을 개발을 하고 미국 본토까지 공략할 수 있는 특히 미국의 전략적 요충 지역, 특히 이제 증원 부대가 출발할 수 있는 하와이라든가 LA라든가 이런 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예. 증원 병력을 이제 파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한미 연합 훈련하는 여러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증원 병력을 어떻게 빨리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 전개시키느냐. 이게 그렇죠. 지금 그 중요 훈련 요소 예.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북한이 그 증원 부대가 모여 있는 그 지역을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중원부대가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미 연합 작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한미의 이제 확장 억제라든가 한미 동맹에서 주로 다루었던 또 연습했던 이런 것들이 무효화되는 그렇게 된다면 한미 연합 전력이 예. 무용주밀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고 예.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후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예. 어떻든 그런 걱정을 함께 하는 거고 항상 이제 군사 전략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비책을 세우는 거죠. 0.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 거기에 대비한 새로운 훈련 전개 방식이라든가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양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 원장께서 이제 일종의 그 우리 경제적인 용어로 커플링 또는 디커플링 이야기하죠. 동조화 현상 또는 예. 부동조화 현상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미국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한반도에 유사시 뭔가 전쟁을 발발하면 북한이 ICBM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는 충분하게 이러한 뭡니까?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전반적인 전략, 군사적인 전략, 전력 이런 것을 볼 때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과연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전쟁을 하고 또 미국까지 북미 간의 전쟁한다. 그건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미국은 물론 미국의 본토에서 한반도 유도시에 전력을 정원시키는 건 있지만도 주일 미군이라든지 괌에 있는 미군도 충분하게 이런 그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략상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예. 덧붙이면 예, 예. 일단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 중원군이 오고 뭐 하고 그런 시간도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지금 B1이 두 대가 한반도 상공에 떴다고 예. 그러는데 예. B1이 됐든 또는 이지스함이 됐든 또 트라이던트 잠수함이 됐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으로 선제 타격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북한 전역을 말이죠. GB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 양상은 무슨 지상군이 오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은 저는 없을 걸 보고 전쟁은 끝난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사전에 좀 방지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예방을 해야죠, 전쟁은. 예. 네네. 우리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대화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대화에 대한 대답을 오히려 미사일로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 미사일이라는 이 대답이 오히려 우리 정부에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통미봉람을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통미봉람이라는 용어 북한이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예. 다수 우리 그 전문가들 또는 그 일본, 미국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쓴 것이죠. 그런데 이제 ICBM 하나를 놓고 보면은 이것은 대남용이 아니고 대미용이죠. 대미용이다, 이것은 이건, 대륙간 예.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한다면은 비핵화를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이 미국과 담판하기 위해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의제한다면은 그러다면 통미봉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미국이 예. 정치 군사 회담에 있어서 북미 간에 직접 담판할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한국과 충분한 동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의 일종 현상만을 가지고 통미봉람 여기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들어선 지 3달 조금 되지 않았는데 북한의 도발은 벌써 7번째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베를린 구상을 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데 도발이 계속될 경우에 사실상 베를린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현상적으로 좀 무리가 있죠. 베를린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게 되면은 제재에 아무래도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대화적 측면은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바로 새벽 1시에 NSC를 열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경한 그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드 뭐 4기를 추가로 또 잠정적이지만 예. 배치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한미 이 독자적으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봐라. 또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만큼 안보는 엄중한 거고 여야가 없는 거고 보수 진보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 그건 맞는 건데 네.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사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든가 국내적인 이제 어떤 개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문제로 발목을 끝까지 잡혀 있으면 좀 말하자면 대북 정책을 유화적으로 계속 갖고 가게 되면은 굉장한 반발이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보수 진영에서 예. 그렇다 한다면 국내 문제도 안 되고 대북 문제도 안 되는 완전히 엉클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일단 대북 문제, 특히 안보 문제만큼은 정말 보수적으로 확실하게 이건 해놓고 그다음에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혁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당분간은 남북 대화 물론 북한도 지금 호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전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남북 대화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의라든가 이런 것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좀 시간은 지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조심스럽지만 그 일정 정도의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후에나 대화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안보리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한다면은 최소한 올 연말 정도까지는 뭐 이런 상황, 이런 긴장이 긴장감이 계속 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건지,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전망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이러한 긴장 상태를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모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대화. 사실 남북 관계가 그랬고 한반도 문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그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긴장이 계속 되면 완화된 그런 국면도 오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오고 있습니다. 일단 임시 배치다라는 임시라는 부수적인 표현을 썼긴 했지만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뚫어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실제적으로 북한의 ICBM이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드의 효용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거리 3,000km 미만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용 미사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사드와 ICBM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사드 임시 배치 이 지시를 했다는 것은 네. 아마 첫 번째로는 한미동맹, 이 강화된 한미동맹을 국내에 나름대로 보여주는 그런 점이 있지 않겠냐. 뭐냐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또 특히 이렇게 한미동맹에 토대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미국의 대북 억지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자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해구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약속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 이거에 대해서 임시 배치에 대해서 지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대북 억지력에 대한 든든한 약속 이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 문재인 정부도 뭐냐면 대북 억지력에 있어가지고 자주적인 억지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자주적인 억지력의 한 가지 사례가 바로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거리 800km 그리고 중량 500kg 여기까지 지금은 이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적어도 800km는 유지하되 1000km까지 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자주적인 억지력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가지고 사드 임시 배치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여주는 이런 명분도 있었고 그리고 자주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일단 임시 배치를 지시를 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초반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으로부터 이제 이것들을 명분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은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어떻게 이 관계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죠. 뭐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사드는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목에 이 칼이 뭐 들이댄 그런 기분이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치워라.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 어떻든 사드 이제 그 네 발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임시적이지만 배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이제 격앙된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어떻든 첫째는 왜 이 사드 문제가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중국에게 또 뭐 잘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북한 때문에 이거 두려워온 거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가 없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거다. 이걸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국이 어떻든 지렛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뭐 설득을 하든 압박을 하든 해서 이 하여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안보적 입장을 이제 또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물론 사드가 뭐 3,000km 또는 4,000km를 방어하는 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장거리 10,000km 이상의 그런 ICBM을 뭐 겨냥한 건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거다.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 국민에. 예. 따라서 이건 당분간은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건부인 거죠.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이건 빠진다고 하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 안보적인 현실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역시 중국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북한이 핵이라든가 이런 그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든가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든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사드가 싫으면은 예. 그걸 해달라. 그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우리도 개입을 하고 우리도 또 미국을 설득을 하겠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하는 그런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고 연일 이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다 보니까 중국이 한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성명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만큼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이제 미국에서 실행을 하고 나설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가 그 좀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 위배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 약소국이라든지 기타 국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재 압박할 때 이것을 써온 것이 과거의 경험적 사례입니다. 뭐 이란에도 이런 것을 많이 써왔지요. 예. 그런데 미국은 자본주의 강대국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보다도 상당히 경제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상당히 상호 오전 이런 측도 있지만도 경제적으로 이 한중국이 상당히 거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 또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해가지고 과연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G2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거의 미국과 버금가는 경제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금융과 관련해서도 과거 같으면은 미국이 월드뱅크라든지 IMF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의 모든 주주권을 확보한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06년도에 비대위 사건이 터졌을 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까지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금융에 있어서도 G2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 압박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도 좀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 보면은 크게 추진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 북한 핵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예. 더불어 북한의 도발도 자시하지 않겠다. 세 번째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이 3원칙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추진 전략도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국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예. 또 남북한이 함께 하겠다. 대화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 에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아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런 전략적인 도발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저는 그걸 보여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상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항목 대상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남북 간에 대화의 털이 없습니다. 예. 연락 채널도 없습니다. 또 오가는 길목도 없습니다. 남북 간에 협작할 수 있는 사업 개성공단마저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고위 관료들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또 북한의 기업소들 확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째, 북한에 취향한 외국 선박들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 통제를 더욱더 촘촘하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미일이 공조에 해가지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나름대로 공조 차원에서 협조하는 거 이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독자 제재 할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